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사람은 그 식견에 따라 칭찬을 받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바른 것을 말하는 이는 진실을 밝히지만 거짓 증인은 허위만 퍼뜨린다. 잠언 12장 8절 17절의 말씀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한인 변호사와 함께 유익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영 변호사와 함께 형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준영 변호사님의 개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만 8살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온 이준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노시오에서 일단 자랐고, 마누카 프라이머리, 로즈미니, 랑기토토 컬리지를 다니고, 오클랜드 대학교에서는 법학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에 뉴질랜드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첫 직업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펜지 웡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네. 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제 첫 직업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은퇴를 하신 전 외무부 장관 머리 맥컬리 의원의 브라운스웨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좌관 또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퍼블릭 디펜스 서비스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범죄 전문 국선 변호사 펌이 있는데 거기서 2년 일을 하고 뉴질랜드 경찰 검사로 4년 일을 하고 인랜드 레비뉴 국세청에서 검사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시내에서 일을 하게 된 지 한 2년 반 정도 된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변호사로 일하시는데요. 예, 시내 어디서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요? 예,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 사무실은 벌컨 체인버스라는 그 법정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인데요. 위치는 25 벌컨 레인이고 하이스트리트랑 벌컨 레인 그 코너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형사법만 전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딱히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대신 법정에 가실 일들이 있으시면 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예, 지금 변호사가 되신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셨죠? 네, 이제 변호사가 된 지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꽤 많이 되셨군요. 예, 그런데 형사법 변호사가 되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크게 형사법을 꼭 전공해야지라기보다는 제 첫 직업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다음 커리어는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검사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검사가 되려면 법정 경력이 있어야만 돼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형사법 변호사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검사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셈이죠. 네. 네. 지금 법정에만 쓰시는 변호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뉴질랜드 형사법이란 어떤 내용의 법일까요? 네, 뉴질랜드의 형사법은 뭐 한국과 비슷하긴 한데 제일 다른 점은 한국은 이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뚜렷이 나눠져 있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반면에 뉴질랜드에서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경찰 분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사건이 접수가 돼서 가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경찰들이 판단을 하고 일단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기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기소가 되었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취하되는 일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조금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뉴질랜드 형사법 자체는 일단 스타트가 한국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사초지정을 묻는다고 해서 무조건 응하고 무조건 대답해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면 경찰 아저씨께서 꼭 경찰 분께서 자초지정을 잘 듣고 이해해줘서 봐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인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경찰이 일단 질문을 한다면 웬만해서 자초지정보다는 증거 확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한인분들 정서는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꼭 미란다 원칙의 그 묵비권 행사를 꼭 하시는 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한국 분들에겐. 네. 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게 이제 뉴질랜드 형사법인데요. 예,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는 대로, 방금 말한 대로, 미란다 원칙에 있는, 피고인 입장에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고, 그것에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한인분들은 다행히도 많이 법정에 오시지 않으세요. 다른 인구들에 비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는 많이 오시지 않는데, 한인분들이 가장 법정을 많이 찾는 것들은 아마도 음주운전이 가장 큰데,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아쉽지만, 가정폭력 때문에 많이들 오십니다. 네. 그래서 한국 분들, 꼭 한국 분들이 아니어도 부부싸움 같은 거는 워낙 어떤 민족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그래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혹시나 영어가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료로 통역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럼 경찰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법정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하실 권리를 다 행사하시고 진행을 해야지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좀 전에 미란다 원칙에 대한 묵비권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영화에서 보시면 누군가 체포됐을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말하면 이 말하는 것은 증거로 법정에서 사인될 수 있다. 이런 원칙들을 이제 경찰이 읊어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억울하니요 혹은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 꼭 그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고 꼭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왔을 경우에는 그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정당 방어로 폭행을 자기도 무력을 썼다라고 할지언정 법정에서 간주하는 정당 방위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지 않고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범위에 넘어간 상태로 증거가 이미 경찰 측에 확보가 된 채로 법정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주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일단 물어보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이 무료로 변호사 전화 통화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꼭 그것을 혜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에 응하던 안 응하던 그 법적 조언을 따라서 대처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미란다라는 것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죠? 뉴질랜드에서 사실 미란다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건 한국 오히려 미디어에서 받으면 받았지 한인분들을 위해서 미란다 원칙이라고 설명하는 거지 뉴질랜드에서는 미란다 원칙이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좀 전에 통역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통역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통역을 제공하는 방법에서는 랭귀지 라인이라고 전화를 통해서 3자 통화 같은 느낌으로 스피커폰에 통역관이 당직을 쓰시는 통역관이 연결이 돼서 그 자리에 즉석에서 통역도 해주시는 서비스도 있지만 종종 경찰 측에서 급하게 통역관들을 호출하면 통역관들이 직접 오십니다. 한인 통역관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주실 수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절대로 통역 없이 경찰이랑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형사상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통역을 요청을 해야겠군요. 네. 조금이라도 아리까리하면 통역이 오기 전까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강하게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그 통역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항상 그 형사법에 보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용어일까요? 네, 그럼 법적으로 피고인이 본인이 스스로 기소된 기소 제목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판까지 가서 판사나 배심원이 혐의가 증명됐다라고 해서 유죄까지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무죄로 추정이 된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 내용은 있고 설령 증거까지 있다 한들 유죄 인정을 하기 전까지나 판사나 배심원이 유죄 인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된다. 또 그로 인한 무죄 추정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가장 그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게 아마 음주운전일 것 같은데요. 예, 그 음주운전은 그 어떤 경우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맥주 한 잔은 괜찮다, 소주 한 잔은 괜찮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그 얘기가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 게 음주 수치가 250 마이크로그램 이상부터 음주 운전이다라고 하는데 이 법도 바뀐 지 오래는 안 돼서 예전에는 400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음주 운전이다라고 하고 음주 운전일 경우 무조건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됐었는데 네. 법이 조금 바뀌어서 250에서 400 사이면 벌금과 벌점으로 대처를 하고 굳이 법정까지는 안 가도 되게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대신 400부터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그게 네. 400 혹은 피를 뽑았을 때는 80 마이크로그램. 그 음주운전도 최근에 많이 강화가 돼서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걸리게 되면 혹은 초범이라도 음주 수치가 2배 이상이 넘게 되면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800이죠. 초범인데 800이다. 면 음주운전 페널티가 많이 강화가 됐는데 알코올 인터로크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네. 시동을 켜기 전에 어떤 기기에 그 자동차에 부착된 기기에 호흡을 하고 알코올이 없다라고 측정이 돼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네. 그 장치를 달게끔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도 첫 음주운전이라도 만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800 이상이면 그 기계를 부착하고 운전을 1년 동안 해야 되고 그 기계를 뗀 후에는 아예 무알코올 상태로만 운전을 하는 그 제로 알코올 라이센스라는 걸 3년 동안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2번, 수치는 상관없이 5년 안에 2번에 걸리면 또 그 같은 조항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28일 면허 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계 부착 그리고 3년 동안 제로 알코올 그렇게 해서 사실상 4년 조금 넘는 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그 이민 초기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몇 잔을 허용한다. 맥주 몇 잔. 이렇게까지 들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요즘 와서는 굉장히 강화된 모양이군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군요. 네,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벌금 같은 경우 기본으로 법정에 오시면 400이 미니멈 수치인데 벌금을 초범은 그 부른 만큼 벌금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0을 불었다. 그러면 벌금은 한 500불 정도 대신 법정비 130불, 오펜더 레비 50불 거기에다가 이제 정가 기록 및 면허 정지 최소 6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져보면 그 어디에서 술을 드시던 택시 타고 가는 게 우버 타고 가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음주 이제 수치에 따른 이제 형량이 쭉 있는데요. 예, 그걸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리하자면 250 이상 400 이하면 법정에 안 가지만 50 디메리트 포인트가 있고 벌금이 200불이 있습니다. 만약에 알코올을 체혈로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 테스트 비용까지 해서 700불 벌금과 50점 디메리트 있고 만약 법정을 가게 되면 그 최고 형량은 3개월 징역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범이면 부른 만큼 벌금을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정지는 최소 6개월이고
만약에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할 경우에는 최고 형량이 2년까지 되고 면허 정지 기간은 최소 1년과 하루가 됩니다. 허나 이것은 그 5년 안에 뭐 2번이냐, 5년 안에 3번이냐, 그 수치가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또 무기한 면허 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면허 정지 이건 알코올 문제가 있다라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알코올 카운슬링도 받고 의사한테 알코올 문제가 없다는 것도 받고 오케이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러너부터 다시 다 따셔야 되는 그런 절차를 또 밟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음주운전 테스트에서 브레스 이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블러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음주 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체크포인트 같은 데 지나가실 때 네. 아마 경험해 보실 텐데, 그 손으로 들고 있는 기계에 거기서 이름과 주소를 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일단 패스 브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거기서 알코올이 디텍트가 됐다. 그럼 그 같은 기계에 빨대 같은 걸 꼽습니다. 그거를 브레스 스크린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빨대 같은 거지만 그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정도 사이즈인데 네. 거기서 이제 불게 됩니다. 그래서 다 불고 나면 그 기계에서 이제 250을 넘냐, 250 이하냐, 아니면 400을 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절차가 더 진행이 되냐 마냐인데, 만약에 400이 넘는다 그러면 에비덴셜 브레스 테스트라고 그냥 스크리닝 하는데 사용되는 그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기계답게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번을 불게 되고 2번을 부는데 그 두 결과가 영수증 같은 곳에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두 분 수치 중에 더 낮은 수치로 이제 증거가 사용됐고, 만약에 400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400이 넘으니 체혈로 음주 측정을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네. 10분 동안 그걸 고민을 하고 뽑을지 말지를 고민을 한 후 결정을 통보를 해주면, 뽑겠다 하면 그때 이제 경찰이 간호사를 불러서 좀 기다리지만 간호사가 와서 피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뉴질랜드의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라고 ESR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음주운전, 체혈 측정을 해주는 그 검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내서 한 2, 3주 뒤면 이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피로 80이 넘으면 이제 그 수치를 갖고 이제 법정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대신 여기에서 언제 피를 뽑고 언제 피를 안 뽑는 게 좋냐 이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불었을 때 한 400 근처다 이러면 네. 이제 좀 찬스가 있는 거고, 만약에 불었는데 한 600이다 700이다 이러면 사실상 피를 뽑아봤자 피 뽑는데 비용이 조금 추가로 붙기 때문에 한 200불 정도, 네. 그것만 거의 더 내야 될 거지 그 수치가 더 낮아질 확률은 거의 없고, 저희 그렇군요. 변호사로서 조언할 때는 한 400에서 500 사이가 나왔다 이러면 한번 피를 뽑아도 잘하면 더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뽑으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대신 마신 후에, 마시자마자는 일단 입에 알코올이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입보다는 피에 많이 알코올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마셨냐, 가장 마지막에 언제 마셨냐, 얼만큼 마셨냐, 그리고 간호사가 올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가 조언을 드리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럴 때 그 변호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경찰과 포텐셜 피고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 음주운전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그 미란다 원칙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무료 변호사를 지금 전화 연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당직을 쓰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시간이 새벽 1시든 새벽 3시든 새벽 5시든 전화를 해서 변호사와 통화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네. 그 변호사가 조언을 하게 되죠. 네, 저도 그렇군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당직을 쓰기 때문에, 새벽에 만약에 주말이면 사람들이 수시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네. 예, 지금 그 브로드 테스트라든가 음주 수치가 쭉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어느 정도를 마셔야지 그중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혹시 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게 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마다 그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르냐면 같은 무리가 같은 곳에서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양을 마시고 둘 다 체크 포인트로 가는데 한 차 운전자는 통과하고 다른 네. 사람은 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량은 본인이 살펴야 되고 또 얼만큼 이 알코올을 잘 분해하냐 마냐 얼마나 소화를 잘 하냐 마냐 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조언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두 잔부터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건 아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소주 한 잔 괜찮지만 두 잔 정도는 좀 위험하다. 네, 두 잔부터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맥주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한 잔에서 끝나는 게 안전하고 두 잔째부터는 차라리 우버를 타는 게 차라리 택시를 부르는 게 더 쌀 거다라고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디메리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그 어떠한 그 제약이 있습니까? 네, 뉴질랜드 도로교통법상 디메리트 포인트 시스템 제도는 벌점 제도이고 2년 안에 합산이 10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스피딩도 경찰한테 잡히면 벌점이 들어가고 대신 뭐 스피드 카메라한테 들어가면 벌금은 내지만 벌점은 안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고 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걸렸거나 아니면 레지스트레이션이 익스파이어 됐는데 운전하다가 걸렸다 등 다양한 이유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년에 이제 100점이 되면은 면허가 취소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2년 동안에 100점 미만에 됐을 때는 어떠한 뭐 벌칙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100점만 안 넘기면 큰 벌칙은 없습니다. 대신 그 벌점을 받을 때 아마 벌금 딱지를 무시했겠죠. 네. 벌점 서스펜션 관련해서는 벌점으로 인한 면허 정지에 관해서는 본인이 100점이 넘었다라고 이번 것도 걸려면 100점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자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대신 그 100점 점수가 언제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냐 하면 그 마지막 100점을 넘길 만한 그 면허 위반 딱지를 지불을 했을 때 그 벌금 자체를 어딘가 가서 돈을 냈을 때 이제 등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기 전까지는 그 딱지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벌금을 내지 않는 이상 이 딱지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가서 싸우고 싶으면 싸우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는 순간 이제 인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벌점이 부과되고 100점이 넘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면허 정지가 들어가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100점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경찰 시스템에 이 사람을 찾아서 서스펜션 노티스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뉴질랜드 교통청과 경찰사에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직접 면허 정지가 오늘부터 들어갑니다라고 그 종이를 주지 않는 이상 면허 정지는 실행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누군가 와서 말리기 전까지는 운전이 가능은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벌점은 어느 때 몇 점, 어느 때 몇 점 이런 것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는데 그건 도로교통 웹사이트 NJTA 가시면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경찰 내에서도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것들은 뭐 휴대폰 간혹가다 아직도 리스트릭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뭐 패신저를 동승했다 혹은 밤 10시 이후에 운전을 했다 등 웬만한 거 예를 들면 뭐 운전 벨트를 착용을 안 했다 이래도 벌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벌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경찰이 잡을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네, 과속은 물론이고. 예, 그런데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음주운전 또는 이제 기타 사항으로 면허 정지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그 디메리트에서 이제 2년에 그 100점이 넘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습니까? 그 가장 한인분들 아무래도 법정 가서 그 음주운전 때으로 인한 면허 정지가 가장 흔하긴 합니다. 그 초범이실 때는 일단 수치가 뭐 400에서 한 600 사이면 처음일 경우 면허 정지 6개월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마 가장 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행업이 있어가지고 면허정지가 되면은 생활을 못할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그럴 경우에 뭐 처리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법상 제한적 면허라고 리미티드 라이센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허 정지로 인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거나 혹은 어떤 타인이 너무 힘들 거다. 그럴 경우에 아주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면허 정지를 받은 후 28일 이후부터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제한적 면허는 그 선서 진술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한 후에 정확히 면허 정지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겪고 생계에 어떻게 힘든지 또 혹은 일에 관련이 안 돼도 만약에 뭐 기러기 엄마 아빠이고 아이들 뭐 픽업을 꼭 해줘야 된다 등등 운전이 없으면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한적 면허는 얼마나 제한적이냐면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 기재를 해야 되고 운전 처음 시작 시간, 그 마지막 시간도 기재를 해야 되고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제한,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운전을 안 하겠다. 그리고 로그북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운전하기 전에 오도미터 리딩, 지금 몇 킬로에서 어디를 향해 왜 가고 도착했을 때도 도착한 시간, 도착했을 때 오도미터 리딩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만 되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면허인데요. 시간 제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제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 중에 뭐 셀프 임플로이드 분들 중에서 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분들 중에 뭐 빌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대신 거기서도 최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가고 최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내에서만 운전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되는 아주 제한적인 조건이지만 그래도 생업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있는 제도입니다. 네. 뭐 하여튼 면허 정지가 되지 말아야겠군요. 네, 이 제한적 면허도 매번 받을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만약에 5년 안에 2번 면허 정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경우 제한적 면허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면허 정지가 이제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는 말씀하셨는데요. 면허 정지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기한 또 면허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네, 그 예전에는 6개월, 웬만한 건 6개월, 그리고 음주운전 3번부터는 1년, 그리고 5년에 음주운전 3번이면 무기한 면허 정지. 그게 최소 1년과 하루 동안은 아예 운전을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알코올 카운슬링과 의사와의 소견서 받고 나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면허 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된 게 그 알코올 인터로크 디스퀄리피케이션이라고 이 사람은 술에 음주에 문제가 있다라고 간주가 될 경우 그것은 5년 안에 음주를 2번 하든지 아니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법적으로 허용한 수치의 2배가 되는 800 이상이 될 경우 음주 운전 문제가 있다라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뭐 6개월 면허 정지, 8개월 면허 정지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면허 정지지만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알코올 탐지 기기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1년 동안 부착한 후에만 그 다음 그 기기를 뗄 수 있는 그 허락을 해주겠다. 근데 일단 그 알코올 탐지 기기 자체가 빌려야 하는데 1년에 빌리는 비용이 3,000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물론 뭐 시간적 제한은 없지만 그 제한적 면허와 비교를 했을 때 그 기기도 나중에 탈착을 위해서는 마지막 6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가 실수로 불었다고 해도 본인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비싸고 긴 면허 정지의 한 형태이죠. 네. 그 1년 동안은 알코올 측정 기기를 부착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 동안 알코올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제로 알코올 라이센스를 소지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차량에 압수되는 경우도 이제 간혹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이런 경우는 4년 안에 2번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정에서 차량을 압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알코올 기기 부착이 허용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법정에서 차를 더 많이 압수를 했어요. 압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정에서 차를 가져와서 터너스 카 옥션에서 차를 팔고 나서 그 남은 금액으로 터너스 카 옥션한테 주고 만약에 그 본인이 내야 될 벌금이 있다. 그러면 그 벌금을 내고 차액이 뭐 남는다. 그럴 경우 그 차액을 체크로 써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절차였는데 대신 이 알코올 수치 측정 기기가 들어온 이후부터 알코올 인터록 디바이스 디스퀄리피케이션이 작년 7월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5년 안에 2번 음주운전이 있을 경우 알코올 측정 기기 부착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차를 사실상 압수하기보다는 그 차에 이 기기를 1년에 3,000불이지만 붙여라라고 법정에서 그쪽으로 좀 더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도, 이렇게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 주신다는데요. 아마 그게 국선 변호사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떠한 그 국선 변호사가 계신지요? 네, 뉴질랜드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잘 돼 있는 편인데, 형사법과 민사법 두 분야에서도 모두 국선 변호사를 제공을 합니다. 허나 민사 쪽 국선 변호사는 선임하기 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대신 형사법 국선 변호사 제도는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DLA라고 Police Detention Legal Assistance라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Police Detention 경찰이 체포를 했을 때 그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선 변호사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전화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 중에 항시 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제도고 하루에 그 당직을 쓰는 분들은 한 5명 정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는 피고인이나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난 변호사랑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경찰이 그 로스터를 보고 전화를 걸고 그 변호사한테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후 그 변호사와 그 사람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게 장소와 시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국선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국선 변호사 제도고 두 번째는 듀티 로የ라고 당직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법정에 갈 경우 아무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사실 판사와 검사와 이 법정 전체의 흐름에 사실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도 돕지만 법정도 돕게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인데요. 이들은 법정에 따라서 숫자도 다르고 예를 들면 노시오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명 정도 당직을 쓰고 와이타켈에는 그 다음으로 조용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쓰고 오클랜드나 마누카우는 이제 10명 이상의 당직 변호사들이 그 당일 당직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국선 변호사들은 그날 변호사 없이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날에 있는 법적 조언을 해주고 만약 이 사람이 당직 국선 변호사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아예 한 국선 변호사가 선임돼서 이 사람의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줘야 된다라면 그 리글 에이드 로이어라고 아예 국선 변호사 이 사람을 위한 국선 변호사를 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날은 변호사 없이 왔더라도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날짜로 밀어주고 가서 변호사를 찾고 다시 오시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들은 당일 당직 국선 변호사들이 충분히 다 그날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오실 경우 초범이시면 굳이 사선 변호사를 안 쓰시고 가서 당일 당직 국선 변호사를 쓰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초범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결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을 쓰시던 당직을 쓰시던 전혀 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고 대신 본인이 맞이한 혐의가 최고 형량 6개월 이상 되는 혐의다 일 경우 리글 에이드 로이어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선 변호사가
그 본인에게 한 사람이 선임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주는 그런 제도인데, 뉴질랜드 국선 변호사들은 사선 일도 하고 국선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는 일을 뭐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사실 잘못된 편견입니다. 아주 유명한 케이스들을 맡은 변호사들도 많은 일들이 이제 국선을 통해서 오는 일들이 많고, 예를 들면 아주 큰 살인사건이라도 그렇게 큰 살인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개인이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 국선 변호사로 선임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미디어도 많이 타고 아주 크게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맡으려면 또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들만 그런 케이스들을 국선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된 변호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아무나 국선 일을 할 수는 없게 된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그 국선 변호사는 변호사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들이 그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크라이테리어를 통과를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도 하고 그 법정 경력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판 참여도 몇 개 이상 했어야 되고, 그 레벨들도 슈퍼바이스드 프로바이더라고 누구 밑에서 있을 수 있다부터 뭐 캐테고리 1, 2, 3, 4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님도 상당히 그 신뢰가 가고 굉장히 그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인식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선 일만 해도 웬만한 사선 변호사보다 연봉도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불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 밖에 그 형사법에서 우리가 그 알아두면은 그 좋을,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그 한인분들은 음주 담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폭력이기 때문에 아마 정당방위가 제가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지가 싶은데, 일단 뉴질랜드에서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그 본인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믿고 있는가, 이건 서브젝티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서브젝트가 주관적으로 믿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맞겠다, 내가 맞을 것 같다 라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믿고 있었는가,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정당방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도 본인도 무슨 뭔가 무력을 쓰긴 썼다 이기 때문에 그 쓴 힘이, 그 힘의 용도가 본인을 방어하려고 썼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해하려고 썼는가, 그 힘의 목적, 힘의 용도도 그것도 법정에서 고려하는데, 그거는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좀 더 보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사용한 힘이 그 첫 번째 믿었던 그 상황에 비례되는 힘인가, 비례되는 정도의 힘을 사용했나. 예를 들면 1번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처해진 상황이 누군가 나를 뺨을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힘을 내 자기 방어용으로 쓰긴 쓸 거다. 자기 방어용으로 힘을 쓰는데 대신 만약에 그 힘이 뭐 누굴 밀쳐내거나 아니면 같이 뺨을 때리거나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망치를 갖고 휘둘렀다든지, 그런 뺨을 맞는데 망치를 휘둘렀다 이러면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믿었던 그 상황에 비례되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그 비례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방어를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보면서까지 힘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혹은 나의 물건에게 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힘을 사용은 괜찮다. 대신 피할 수 있으면 도망가야지 된다라는 것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 방어가 그 순간은 자기 방어가 될 수 있지만, 자기 방어를 성공적으로 한번 행사한 후에 홧김에 더 때리거나 이러면 바로 또 전세가 역전돼서 더 이상 자기 방어가 아니고 그냥 폭행의 가해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형사법에서 이렇게 뭐 훈방 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훈방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소권을 일단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피고인을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너무 많은 사건들이 뉴질랜드 법정에 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찰 시스템을 봤을 때 전과도 없고 전에 큰 문제도 없었으면 pre-charge warning이라고 경찰이 차지 전에 기소 전에 워닝으로 끝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워닝이 말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written 워닝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단 기소를 모면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으로 끝날 정도의 혐의가 아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기소가 되는데 만약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뉴질랜드에서 다이버전이라고 훈방조치 제도가 제공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 법정에 기소를 하긴 했지만 법정 날짜는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 사이에 경찰과 본인 사이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자. 근데 그 합의에서는 이 기소 제목에 알맞는 합의 각서 같은 것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일단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는데 처음은 일단 초범이셔야 됩니다. 전과 기록이 없고 두 번째 이 혐의 자체가 경미한 혐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혐의를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술 먹고 홧김에 길 가다가 쓰레기통을 훼손시켰다. 그럼 willful damage라고 일단 그 혐의 자체도 뉴질랜드 형사법 Crimes Act 안에 들어가는 기소지명이 아니고 경범죄라고 Summary Offences Act 최고형량 3개월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 경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범이 없을 경우 그래 내가 술김에 훼손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전과 기록이 남기보다는 경찰이 훈방 조치로 돌려줄 수 있는데 훈방 조치에서 그럴 경우에 이제 작성하는 동의서 각서는 1번 알코올 문제였기 때문에 알코올 카운슬링 최소 4주를 하고 오고 카운슬링을 다 했다는 그 서티피켓을 제출한다. 그 1번. 두 번째는 기물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손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준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누군가 번거로워졌을 테니 그것이 시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누구의 소유면 그 주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사과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몇 월 며칠까지 해서 경찰한테 제출을 하면 그 다음 법정 날짜 때는 본인이 안 나오셔도 경찰 측에서 알아서 기소 취하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훈방 조치 시스템입니다. 대신 들으셨다시피 경범죄, 초범, 인정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미미한 범죄인지 아닌지는 경찰의 절대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고인 스스로 봤을 때 이거는 훈방 조치로 받아도 될 만큼의 낮은 죄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이 동의를 안 하면 훈방 조치는 그 누구도 경찰한테 훈방 조치를 주어라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도 좋아야지만 사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영 변호사님께서 그 진로 정보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후배들을 위해서 1.5세대 선배들이 준비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정보의 날 이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노쇼에 있는 웨슬리 보이즈 하이스쿨 건당에서 일어나고요. 참가 인원들은 의사, 변호사, 검사, IT 컨설턴트, 교사, 엔지니어, 승무원, 경찰, 회계사, 약사, 치과 의사, 아키텍트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모두 다 뉴질랜드 자란 1.5세대들이 현재 일하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 지금 어떤지, 연봉 어떤지,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과정, 그리고 조언, 그리고 1대1 Q&A 이런 것들 모두 다 제공하는 그런 진로 정보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네.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민분들 중에서 형사법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의문
사항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때 뭐 상담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한인분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려면 아마도 핸드폰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21-410-884입니다. 그래서 021-410-884입니다. 예, 오늘 그 형사법과 관련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길이 남지만 거짓된 혀는 한순간뿐이다. 의인은 아무런 환난도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불행으로 가득하게 된다. 잠언 12장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준영 변호사와 함께 형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